원래 제가 작년 4월부터인가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의를 했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성장주에 투자하라가 아니었어요. 뭐 6월의 핵심 테마, 뭐 6월의 관심 종목, 관심 업종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봄부터 성장주에 투자하라고 했던 강의를 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성장주가 강한 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연초부터 흐름이 조금씩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뭐 건설주나 보복 소비주들 이런 거 원래 작년까지는 한 번도 안 넣었었는데 한 2달 전부터 넣었던 것 같은데 2달 전부터 건설, 건자재, 뭐 의류 이런 거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 달은 아예 제목도 성장주에 투자라고 써 있긴 하지만 오늘의 강의 제목은 사실은 그냥 6월의 관심 8업종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했던 성장주에 투자라 영상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유튜브에서 거기에 보면 어떤 논리였냐면 제가 2,000 종목 중에 2,000억 이상짜리 한 1,000 종목 정도의 차트를 모두 다 보고 그 모두 다 본 종목들 중에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한 200 종목들을 추려서 걔네들을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업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우상향 종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종목이 성장 산업이다라는 논리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 달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번 달은 그렇게 성장주를 찾은 게 아니고요. 6월의 관심 업종 8가지를 찾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냐면 제가 썼던 첫 번째 책 제목이 삼박자 투자법인데 삼박자 투자법은 첫 번째 책에 써 있는 8가지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책 제목이 된 것도 웃겨요. 책 제목이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8가지 기법을 책에 써놨을 뿐인데 출판사에서 야, 이 8가지 기법 중에 첫 번째 기법이 삼박자 투자법인데 요거 너무 기법 이름도 좋고 내용도 너무 좋으니까 이걸로 책 제목 하면 어때요 해서 사실은 출판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전문가니까. 저는 전문가를 믿습니다. 제가 살이 빠졌, 나 지금 경상도에서 쌀 뭐 이런 거. 나 진짜, 본능적으로 어디 가서 살겠다. 어디 가서도 살겠다. 얘가 왜 나 쌀 빠졌어요. 뭐 이런 건가? 쌀이라 그랬을까? 오히려 반대인가? 쌀을 살이라 그러나? 죄송합니다. 원래 쌀을 살이라 그랬는데 저는 살을 쌀이라 그랬으면 반대로 말한 거구나. 어쨌든 제가 살이 빠진 이유는 전문가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성공하고 싶잖아요. 자, 보세요. 얼마나 쉬운 논리인지. 무언가에 성공하고 싶어. 아직 성공 못했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요리사로 성공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직 요리사가 아니니까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성공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건 롤모델로 정한 요리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는 벌써 성공했고 시행착오를 안 겪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공한 요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아직 요리사도 아니고 성공하지도 못했으면서 지 고집대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잖아요. 주식도 똑같고 주식도 아직 성공 못했잖아요. 그럼 성공한 투자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고요. 근데 고집 부리고 안 듣잖아. 병도 똑같아요. 병도. 병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저는 너무나 큰 병 2가지를 다 걸려봤잖아요. 생명에 가장 큰 지장을 주는 암에도 걸려봤고 정말 고질병이라고 하는 당뇨에도 걸려봤고 그러면 큰 병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살이 빠졌잖아요. 2달 동안 17kg. 2달 넘었네요. 2달 보름 동안 17kg. 17kg 빠진 이유는 딱 하나.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야겠다. 요즘은 오히려 먹고 있습니다. 안 먹으면 계속 빠져. 사실 먹을 게 얼마 안 남거든요. 다 나쁘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이 다 나빠.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빠지더라고요, 살이. 그래서 요즘에는 뭐 치맥도 한잔 했었고 오늘은 심지어 2달 보름 만에 중국집을 갔네요. 정말 2달 보름 만에 처음 간 거예요, 중국집. 처음. 그나마 면 먹기 싫어서 그냥 볶음밥 먹었어요. 원래 저 짜장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짜장면 좋아하고 짬뽕도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고 햄버거도 좋아하는데 그런 거 다 안 먹었어요. 왜? 전문가가 먹지 말라니까. 나는 내 병이 낫고 싶으니까.
주식도 똑같죠? 주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돈 벌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번 성공한 투자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오늘 성장주에 투자라는 엄밀히 말하면 이번 달은 6월에 관심 업종 8가지 또는 뭐 관심 업종에 속한 종목 16개 뭐 이렇게 진행합니다. 제 양력하고 경력 중에서 이 책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책 3권 쓴 게 개정판이 벌써 2번이나 나와서 책 3권 썼고요. 요거는 수정이 안 됐네. 슈퍼게임 양쪽 뭐 아니다. 원래 1판 나왔을 때가 요 연도에 나왔던 거고 이제 개정판이 지금 2개 다 나왔습니다. 삼박자 투자법, 슈퍼게임의 양쪽 주식서. 우리 집에 주식책이 한 300권 넘게 있어요. 300권 넘게. 근데 여러분들 책 안 사잖아. 책 파는 거 절대 아니에요. 책 안 사니까 실패한다고. 우리 집엔 300권 있다고. 300권. 그것도 한 10년 전에 산 건 아마 다 없어졌을 거야. 2, 3, 몇 번 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국 근데 방송국 작가님들이나 PD님들 주식을 잘 몰라서 이상한 요구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요구가 뭐였냐면 주식을 20년 동안 했는데 뭐 이렇게 수집품 뭐 이런 거 있냐.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뭐 종이 주권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아, 종이 주권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뭐가 없을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딱 저희 집에 20년 한 증거는 딱 하나 있거든요. 20년 된 책. 제가 계좌를 처음 텄던 게 96년인가 7년인데 그 전에 산 책들이 많아요. 92년, 93년, 94년. 그게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거든요. 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주식책을 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90년대 초반 주식책들이 많아요. 거의 30년 된 거죠. 30년 동안 이렇게 책을 샀으니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피터 린치 전설의 투자자는 거의 새 바뀐 게 우리 집에 한 4, 5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새 바뀌면 가끔씩 이 번역하는 사람이 바뀔 때가 있어요. 뭐가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잖아요. 투자. 책은 투자다. 10,000원짜리 하나 사서 1억 버는데 그거를 안 사. 책 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양력 중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라고 교육기관 운영하고 있고요. 밸런스 에셋이라고 종합금융 컨설팅, 보험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금융 컨설팅 하고 있고요. 밸런스 텍스 컨설팅이라고 절세해주는 절세 세무사들 같이 함께 소위 말하는 뭐 세무법인 뭐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자격증 마스터 소믈리에 주식이 아니고 재테크가 아닌 쪽에 거의 유일한 제가 공부를 좀 깊게 했던 그래서 한 3년 정도 와인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와인 공부 3년 정도 해서 논문까지는 안 썼고요. 그냥 석사 수료만 한 마스터 소믈리에 자격증을 그냥 딴 게 아니고 대학원에서 석사 수료하면서 땄습니다. 재밌고 자랑스러운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동기부여를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말씀드리거든요. 경제적 자유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자유인데요. 저는 취미 활동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취미 활동하면서 장비빨도 많이 세웁니다. 와인도 뭐 100만 원짜리 이상도 많이 마셔봤겠죠. 요즘은 승마 좀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자주는 못 가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가는데 지금 한 5번, 6번 간 것 같은데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딱 첫날 가서 하고서 바로 와서 여기 다 까졌어. 이게 말 타면 여기가 쓸리거든요. 다 까졌어. 그래서 왜 말 타는 사람들이 긴 부츠를 신는지 알겠더라고. 첫 번 타자마자 다음 날을 봐서 부츠를 샀습니다. 부츠, 바지, 헬멧. 우리 집에 헬멧이 한 5가지 있어요. 아이스하키 헬멧도 있고 스노우보드 헬멧도 있고 근데 승마 헬멧까지. 그래서 그런 게 경제적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그런 동기부여를 받으세요. 내가 주식을 왜 하지?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뭐 여유가 없으니까 못 하잖아. 빨리 열심히 돈 벌고 싶다. 그렇게 좀 논리적 흐름을 계속 이어가세요.
내가 왜 살 빼야 되지? 근데 저는 이제 살 빼야 되는 게 뭐 외향적인 것보다 건강하고 싶어서 당뇨 걸렸는데 나 당뇨약 진짜 먹기 싫은데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쁜 음식 먹지 말래. 그거 안 먹어야겠다.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납득할 만하게 그게 가장 좋은 동기부여입니다. 뭐 유튜브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유튜브를 본다는 가정하에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밸런스 산악회 많이 봐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힐링도 하시고 직접 산에 못 가시면 더더욱더 뭐 개정판 책 나온 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구판하고 근데 사실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이 부가 하나가 새로 들어갔거든요. 그 구판은 이 일부가 없었는데 일부가 새롭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8가지가 삼박자 투자법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실전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기법을 통해서 8개의 업종을 뽑아내고 각 업종에 2개씩 종목을 뽑아내는 훈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삼박자 투자법. 자, 바로 삼박자 투자법으로 업종을 뽑을 건데 삼박자 투자법이 그러니까 오늘은 어찌 보면은 업종도 중요하지만 그 업종을 뽑아냈던 기법 8가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6종목은 나의 한 달, 두 달의 수익률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만약에 제가 종목을 잘 찍었다면 뭐 16종목은 여러분들이 수익률 한 달, 두 달 조금 좋게 해주는 정도. 그 다음 8개의 업종을 만약에 제가 잘 찍었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3개월, 6개월, 1년까지의 수익률을 좀 좋게 해주는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8가지의 기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내가 매일 농담처럼 말하지만 제가 종목 하나 준 거 여러분들 인생 하나도 안 바뀌어. 하나도. 그잖아요. 그게 뭐가 바뀌어. 근데 주식에 대한 철학, 주식에 대한 마인드, 주식에 대한 기법을 제대로 배웠을 때 투자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인생이 달라져. 그 기법 중에 첫 번째가 삼박자 투자법이고요. 삼박자 투자법은 결론으로 말하면 주가에 영향을 주는 모든 거는 다 공부하고 다 적용시켜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결정되는 변수들에서 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는 걸 간과할 때가 있어. 간과할 때가. 그잖아요. 살 빠졌다 그러면 야, 너 뭐 먹었어? 뭐 삼겹살 다이어트 했니? 삼겹살 뭐 먹었니? 뭐만 먹고 다이어트 했어? 뭐 이런 분들도 있어. 또는 야, 너 운동 하루에 막 5시간씩 했니? 근데 그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 뭐 약을 먹고 다이어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몸에 나쁜 음식을 안 먹고 다이어트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천차만별로 엄청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럼 다 쓰면 좋잖아. 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난 운동만 해서 뺄 수 있어. 그러면서 맨날 밤마다 치맥 먹어. 살이 빠지겠냐고. 또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약 먹으면서 골골대면서 아, 나는 운동 안 해도 이렇게만 뺄래 뭐 이러고 있고. 다 하면 되잖아. 그잖아요. 저는 나쁜 음식 안 먹고 매주 지금 등산하고 승마하고 골프를 하니까 더 건강하게 살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재무제표만 보면 된대. 근데 재무제표 안 보고 차트 보고 수익 내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또는 막 전자공시나 리포트나 또는 실시간 뉴스만 보고 스케줄 매매하면서 수익 내는 분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스케줄 매매하시는 분들, 재무제표 안 보는 분들 부지기수예요. 차트도 안 봐심죠. 근데 제 주변에 사실 큰 돈 버는 사람들은 스케줄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확실해. 왜냐? 보세요. 재무제표 분석하면 중장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1억이 1000억 되기 쉽지 않아. 1000만 원이 100억 되기 쉽지 않아. 재무제표만 봐서. 근데 제가 말한 큰 돈 번 사람을 제가 뭐 5억, 10억 번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 그래도 100억 이상 좀 벌었고 다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 뭐 어떻게 매매했어요? 그러면 스케줄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케줄 매매는 빨리빨리 돌잖아요. 제대로 재료 분석을 해서 2배짜리를 몇 번만 먹으면 제가 2배의 마법이라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2, 4, 6, 8, 32, 64, 128, 256, 512, 1024 2배 10번만 벌면은 1000배가 된단 말이에요. 1000배. 근데 재료 분석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2배짜리 몇 달에 한 번 먹을 수 있겠죠. 그잖아요. 6개월에 2배를 한 번 먹으면
1년에 2번이면 5년이면 1000배 되네? 그렇지 않아요? 재료 분석 잘하는 사람 중에 6개월에 2배 먹는 사람 왜 없어? 있지. 그래서 제 주변에 100억, 200억, 300억 번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매매 이렇게 알아보면은 재료 분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죠. 확률적인 거예요. 그러다 깡통 차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재무제표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야 손해 안 나고 잘하는데 잘해요.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이 확률적으로는 제일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확률적으로. 근데 제가 말한 큰 돈을 빨리 버는 거에 적합한 분석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재무제표 분석도 잘하고 차트 분석도 잘하고 재료 분석도 잘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삼박자 투자법 책에도 썼었는데 스페셜리스트가 될 건지 멀티플레이어가 될 건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프로가 돼서 뛸 거면 프로가 돼서 뛸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축구 선수가 되든 야구 선수가 되든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손흥민이 운동 신경이 좋다고 지금 야구하면 뭐 되겠어? 연봉 1억도 안 되지? 유현진도 마찬가지고 유현진이 야구 선수니까 연봉 100억을 받지 축구하면 연봉 1억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스페셜리스트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조기 축구도 가고 동호회 야구도 가고 두 군데 다 가면서 인정받으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주식도 똑같다고요. 스페셜리스트는 뭐예요? 트레이더라는 직업이 왜 없어? 트레이더라는 직업 많이 들어봤을 텐데 외환 딜러도 트레이더고 응? 그잖아요. 트레이더들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식 직업이 있죠. 또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무슨 뭐 스케줄 매매, 차트를 해. 그냥 재무제표 보고 분석하죠. 그들은 스페셜리스트라고요. 그럼 우리는 암하잖아. 암하면은 몸 건강하게 재밌게 여러 가지 다 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뭘 잘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삼박자로 한번 다 해보자 이거죠.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재료도 보고 그게 다 맞으면 이거구나. 오늘 수업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삼박자가 제일 맞는 업종이 반도체라고요. 삼박자가 제일 맞는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 또 제일 많고 삼박자가 맞는 종목들이 반도체 업종이 제일 많고요. 반도체 업종 자체가 삼박자가 제일 맞는 업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일본 경제보복 딱 그 이후부터는 거의 반도체가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료가치까지 첨부가 돼서 최근 2년 동안 반도체 쪽은 재료가치가 두세 개가 그런 쪽이었어요. 일본 경제보복 이후에 부품 국산화 그리고 정부와 삼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진출 이쪽에 계속 재료가 나오니까 삼성전자에서 뭐 10조를 투자해 20조를 투자해 맨날 나오고 정부에서는 계속 부품 국산화 계속 지원한다고 계속 나오고 근데 실제 실적도 굉장히 좋고 반도체 종목들 실적 좋은 거 진짜 많아요. 차트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차트들이 부지기수죠. 최근 1년 동안 우상향한 종목들 제일 많은 데가 반도체예요. 그래서 삼박자가 많은 업종이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포트에 반도체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또는 차트 우상향 종목들 좋아하는 분들도 반도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또는 경제뉴스나 리포트 자주 보시는 분들도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나아가서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이런 거 기사 얼마나 많이 나왔어.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삼박자가 많은 업종이고 삼박자가 맞는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종목은 있다 2부에. 그 다음 두 번째 기법은 시가총액 비교법이에요. 시가총액 비교법. 시가총액 비교라는 말이 써있죠. 비교. 비교할 수 있는 거란 뜻이에요. 시가총액은 비교가 가능한 변수야.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아닌 실제 투자자분들이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궁금해하는 무엇은 비교가 불가능한 변수예요. 무엇은? 무엇이냐면 주가. 지금 외부 저자님 초대한 거 말씀하셔서 연결해서 치면 어제 저녁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저보다 한 10배는 유명할 것 같은데 염승한 부장님 이제 초대해서 인터뷰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저랑 좀 이렇게 비슷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근데 가끔 그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가끔 채널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 제가 집중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를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녹화를 했는데 웬만한 질문에 거의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답을 많이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심지어는 뭐 녹화 방송 어차피 나갈 거니까 이것도 업데이트해서 나가지만 염성환 부장님 것도 1부, 2부, 3부로 한 20분씩 해서 30분씩 해서 나갈 건데 그분이 5개 업종을 어제 저녁이죠. 저는 이거를 그 전에 만들었고 뭐 수요일, 목요일부터 준비했으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 5개 업종을 말한 게 여기 똑같이 있어. 8개 안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그걸 말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너무 신기하네요. 제가 8개 업종 강연회 때문에 뽑았는데 5개 업종 말씀하신 거랑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어쨌든 왜 이 말씀 또 드리냐면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염성환 부장님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 시가총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강연회 때 정말 많이 했던 말씀 똑같이 나오셔서 야 역시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게 이론 체계를 정립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대다수의 실수가 주가에 관심 많이 갖는 건데요. 주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특히 비교에 있어서 주가는 1도 유용하지가 않아요. 무용지물이에요. 삼성전자가 8만 원이고 뭐가 80만 원이고 뭐 네이버가 얼마고 카카오가 얼마고 주가는 달달 외우잖아요. 저 지금 주가 말 못하고 있죠. 왜 제가 주가를 말 못할까요? 제 머릿속에 저는 중요한 것만 기억하거든요. 주식 20년 하면서 주가는 하나도 안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종목이 얼마인지는 사실은 기억을 거의 못해요. 거의.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얼마냐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손들고 서로 말할걸? 그래서 저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절대 주가 못 외워요. 절대로 못 외워. 하지만 시가총액은 매일 달라지는 거 외우고 있죠. 네이버는 59조, 카카오는 56조까지 지금 금요일에 바뀌었거든요. 그게 여러분, 초보와 저희 차이인 거예요. 왜? 시가총액은 비교가 되니까. 네이버가 59조고 카카오가 56조라는 거는 굉장한 지금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고 좀 있으면 시가총액이 변하고 있고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1위와 2위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야.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별로 없고 네이버가 지금 30만 원이고 카카오가 10만 원이면 카카오 진짜 싼데 뭐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8만 원이고 LG생활건강이 100만 원 넘는데 삼성전자 진짜 싸네. 망한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이상하다. 삼성전자 5년 전에는 100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언제 8만 원까지 떨어졌니?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주가는 비교의 의미가 없어요. 두 개의 기업의 주가를 내가 안다고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당연히 비교가 되죠. A가 1000억짜리고 B가 500억짜리면 A가 B보다 딱 2배만큼 좋은 회사라는 거예요. 2배만큼 큰 회사고. 근데 A가 주가가 10,000원이고 B가 5,000원이라고 해서 A가 B보다 2배만큼 좋거나 2배만큼 큰 회사가 아니에요. 왜? 주가 곱하기 주식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수는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변동이 많이 돼요. 액면 분할 때문에 주식수가 변동되기도 하고 증자 때문에 변동되기도 하고 감자 때문에 변동되기도 하고 주가와 주식수는 언제든지 막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명확히 기억하세요. 명확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기업을 볼 때 와, 얘 주가 10만 원이네. 외울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 매매할 때만 보면 돼. 매매할 때만. 현저가 창을 딱 열어서 매수 주문 누를 때만 얘가 10만 원이네. 내가 10만 원에 살까? 10만 1,000원에 살까? 그것만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저 코인 방송하는 거 보신 분 있으시죠? 코인 방송할 때 제가 이더리움이 100만 원인지 뭐 비트코인 1000만 원인지 전혀 몰라요. 저는 시가총액만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000억이었는데 지금 800억, 700억까지 떨어져 있고 이더리움이 한 300억 정도 되고 있고를 외우고 있지만 이더리움이 얼마인지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눈이 이제 좀 노안이 와갖고 저기 있는 화면에서 주문을 누르면 이게 중간에 소수점인지 이 천단위 컴먼지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문 넣을 때 현재가장이 맨날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못 넣으니까 주문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주가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 지금도 몰라요.
아니 제가 오늘 비트코인 1억씩 5개인가 6개를 샀어. 6억어치 샀잖아요. 근데 그 제가 사는 게 주가가 얼마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모른다니까. 관심 있는 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산 다음에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만 보면 되지. 주가를 왜 봐? 나한테 도움이 1도 없는데. 시가총액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비교 대상으로 치면 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냐? 맞는 말이죠. 퍼가 5인 것과 퍼가 10인 것은 비교 대상이 되죠. 하지만 시가총액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퍼도. 왜? 퍼의 비교에는 아주 큰 단점이 있죠. 이익으로만 비교하는 거잖아. 그잖아요. 주가가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주가의 주당 순이익 개념을 도입해서 비교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퍼가. 주가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주가의 주당 순이익, 한 주에 얼마 벌었는데 주당 순이익 얼만데를 도입을 시켜서 비교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퍼가 5, 누구는 10, 누구는 100이잖아요. 근데 그게 비교 대상이 이익의 한정에서만 비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퍼가 50보다 반드시 좋다라고 할 수 없다고요. 좋을 수도 있는 거지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퍼가 5인 게 퍼가 50보다 반드시 좋은 거면 어떻게 퍼가 다를 수가 있냐고. 모든 종목의 퍼는 같아져야지. 그잖아요. 퍼가 5가 무조건 좋으면 모든 사람은 퍼가 5인 걸 사야 되고 퍼가 50인 걸 모두가 공매를 쳐야 돼. 그래서 퍼가 15에서 모두 딱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전 종목에다 퍼가 15여야 돼. 근데 안 그러죠? 어떤 거는 영원히 퍼가 5인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영원히 퍼가 50인 것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익이 아주 중요하지만 이익이 아닌 다른 굉장히 많은 변수들도 있다는 거죠. 퍼가 높다는 얘기는 이익은 퍼가 낮은 것보다 덜 나지만 이익이 아닌 어떤 변수는 저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높은 주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투자자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성장성. 지금은 이익이 별로 없는데 내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될 거야 라는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퍼를 높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 반대로 퍼가 낮은 것들 중에는 찾다 보면은 과거에는 이익이 잘 났어. 근데 점점 사양산업이야. 사양산업이면 5년 후에는 적자 전환할 텐데 올해의 퍼가 오면 뭐해. 5년 있으면 적자 기업인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퍼는 비교 대상은 맞지만 현재의 이익으로만 비교를 하는 것이고 시가총액은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 차이예요. 동종업종 시가총액 순위 비교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비교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시가총액 한 탑 30 정도 안에 드는 종목은 매일 봐주면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보여드리잖아. 그런 거를 혼자 매일 보시라고요. 그러면 변화가 쫙 보일 거 아니에요. 매일 보면 변화가 보여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서 야, 이 업종이 요즘 치고 나가네? 이 업종에 못 가네? 이 업종에 가는 이유는 뭐지? 그럼 그 업종이 눈에 들어오면 그 업종에서 종목 선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을 자주 보고 또 하나는 동종업종에서의 시가총액 특히 1위, 2위 변화를 좀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종업종에서의 시가총액 변화 1위, 2위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1위, 2위 대부분 외우시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변화를 알으려면 변하기 전에 원래가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1위, 2위죠?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가 단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럼 그냥 영원한 1위, 영원한 2위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걔네 1위는 변할 일이 없으니까 중요하진 않아.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만 매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뭔지 알아먹지도 못해. 근데 시가총액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일주일, 2주일 전부터 계속 야, 이거 대단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왜?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가 한 번도 시가총액 넘은 적이 없는 것처럼 네이버를 카카오가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까워졌어 지금. 56조, 59조면은 10%도 아니야. 한 5% 차이로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5%는 뭐 일주일 있다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니? 왜 없어? 여러분들 학창시절 생각해봐. 내가 맨날 반에서 2등 하다가 반에서 1등 하면 집에서 잔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운을 받아서 계속 또 1등 할 수 있지 않아요? 더 실감나게 얘기해줘요. 올림픽 생각해봐. 은메달만 2번 땄다가 금메달 따면 영웅되잖아, 영웅.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믿을 것이고.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 아이스링크도 별로 없는 불모지에서 금메달을 그렇게 딴 것도 있지만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잖아요. 은메달을 땄으면 그 정도까지 영웅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게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고, 산업에서는 1위 기업과 2위 기업의 차이예요. 우리가 왜 맨날 삼성전자 하겠어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니까 그렇지 뭐. 그렇지 않아요? 아, 삼성 다니지 않으면 뭐 삼성한테 뭐 돈 받나? 아닌데도 우리는 삼성전자에. 왜?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1위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이니까. 근데 그 1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 4차 산업혁명 포털 서비스 쪽으로 네이버를 한 번도 카카오가 넘긴 적이 없었는데 너무 가까워졌어. 그래서 주의 깊게 보시라고요. 또 하나, 동종업종 1, 2 말고 업종 간에 쫙쫙 치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네이버가 3위고 카카오가 5위예요. 우리나라 비상장 기업이 10조 이상 넘어가는 거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쿠팡이 100조로 상장되긴 했지만. 그럼 50조 넘는 거 없다고 칠게요. 50조 넘는 게 지금 딱 걔네들이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와 카카오.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2,000개, 비상장까지 합치면 수백만 개의 기업 중에서 네이버가 3위고 카카오가 5위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네이버, 카카오 모를 수도 있어요. 8순이 넘었고, 뭐 아버님이 카톡을 하겠어요. 어머님이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겠어요.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유튜브도 안 보시는데 뭐 그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 중에 네이버, 카카오 모르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장산업이라고요. 50년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기업이고 20년 전에 막 시작을 했고 10년 전에는 저런 회사 좋은 회사네. 지금은 우리나라 3위, 5위가 됐다고요. 관심 가져야 될 업종이에요? 아니에요. 관심 가져야 될 업종이에요. 너무나 관심 가져야 될 업종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비교법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함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관심 가지시면 돼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건 리포트나 이런 거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미국으로 치면 그냥 구글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구글 플러스 아마존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아마존 같은 상거래 기업이 없으니까. 그런 큰 아마존과 같은 큰 상거래 기업이 없으니까. 전자상거래 기업이. 있어봐야 인터파크 S24 정도인데. 원래 아마존도 책 팔고 이런 거에서 시작했잖아요. 책 파는 거에서 음반 팔고 해서 모든 걸 다 팔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인터파크랑 S24는 아직도 책 파는 정도 또는 뭐 인터파크는 아직도 음반이나 뮤지컬 티켓 파는 정도로 머물러 있으니까 시가총액이 별로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걔네가 아마존처럼 갔으면 시가총액이 10조, 20조 갔어야지.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구글 플러스 아마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커머스 비중도 굉장히 높고 네이버가 이커머스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요. 4차 산업혁명은 그러면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이 구글이 뭐 포탈만 하고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물건만 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 쪽도 다 하고 있어요. 미국 구글도 하고 아마존도 아마존 뭐 우주항공도 개척한다고 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융복합 시대예요. 융복합 시대. 빅테크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과거에 어떻게 보면 나쁜 걸 수도 있는데 또 좋게 보면 좋은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재벌이란 말 쓰잖아요. 재벌 기업들 나쁘게 말할 때의 표현들 중에 뭐 문어발식 확장, 순환 출자 뭐 안 하는 거 하나도 없이 모든 그룹사의 건설주 다 있고 뭐 IT 기업 다 있고 뭐 다 있어. 모든 그룹사에.
그게 문어발식 확장이었던 거죠. 근데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확장은 문어발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관련 있는 사업 분야에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융복합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과 다 연결이 줄줄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기술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포털 사이트 업체들은 빅데이터 AI의 핵심이기 때문에 AI가 발전하기 위해선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빅데이터는 포털 사이트가 거의 1위기 때문에 빅데이터 AI 이쪽으로 이제 선두를 달릴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중심이 돼서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이따가 이 교시에서 이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종목들을 찾을 때는 뭐 AI 관련주들 뭐 이런 거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관련주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그럼 나 오늘 짜장면 먹고 싶어. 바로 1초 만에 말할 수 있어야 되듯이 예를 들어서 10년 있다 올 건데 지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래도 사는 게 나아요. 선반영이라는 게 언제 움직일지 몰라도 반드시 움직이긴 하니까. 10년 있다 뭔가라도 오는 것들을 사라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간 거 또는 현재 또는 앞으로 한 달 이런 거는 벌써 끝났거나 곧 끝나요. 오늘 8개 업종 중에 제가 보복 소비주를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6월 한 달 또는 6, 7, 8월 한 3달 정도만 봤을 땐 보복 소비주가 4차 산업혁명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 2년, 3년으로 보면 보복 소비주는 3년으로 볼 것도 없어요. 뭔 보복 소비가 3년이나 가.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지금 못 가서 안달이지만 결국은 풀리면 한두 번 가면 끝나는 거지. 매일 해외여행 갈 거야? 그러니까 아직 나가서 살지 그래야죠. 그잖아요. 보복 소비는 딱 한 달 아니면 2달이에요. 마스크 벗고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또 일해야지 뭐 어떻게 맨날 놀러 다녀. 맨날 백화점 가서 쇼핑할 거예요? 그럼 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라고. 한 달 지나면 그냥 딱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라고요. 그러면 보복 소비주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어떤 것들이에요? 코로나 이전에도 잘 되었던 업종을 관심 가져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 별 볼 일 없었던 별 볼 일 없다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업종들은 보복 소비 한 2달 정도는 반짝할 수 있지만 다시 별 볼 일 없게 될 확률이 높아요. 보복 소비주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짧게 보면 뭐 보복 소비도 좋고 뭐도 좋고 하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이런 미래산업,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은 좀 있다. 다시 3교시? 아니 3교시가 아니고 3번 분산투자. 분산투자는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3달 전 성장주 때 이제 서울 저희 아카데미 강의실에 그때 한 8분 딱 오셨던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강연회를 아예 안 하다가 올해 2월인가 3월에 처음에 제 제자 커플이 있어요. 뭐 산악회 영상도 한번 나오고 했었는데 제자 커플 딱 2명 앉혀놓고 했었어. 그 이유는 카메라만 보고 하면은 사실 기운은 안 나요. 그나마 유튜브는 옆에 보혜씨도 있고 뭐 또는 라이브 할 땐 채팅도 하고 하니까 그냥 보면서 하는데 정말 이 영상만 찍기 위한 거는 기운이 안 나. 그래서 딱 제자 커플 2명 앉혀놓고 한번 했었고 그리고 나서 한 5명, 뭐 8명, 뭐 오늘이 아마 4번째 정도 되니까 한 2, 3, 4, 5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3달 전인가 한 8분인가 있을 때 뭘 했었냐면 그래도 코로나인데 또 오신 분들도 또 우리 회원님들이고 하시니까 고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강의 그 영상도 있어요. 온라인 강의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 뭐 이런 거 어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종목 하나보다 업종을 잘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뭐 투자 기법을 잘 알면 투자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종목 좀 봐주세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해하는 거 그냥 딱 두 개야. 진짜 딱 두 개. 정말 두 개. 10명 중에 9명, 100명 중에 95명은 그 두 개 질문을 벗어나질 않아요.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사면 돼요? 종목이 많은 분들은 그 중에서 제일 투자 비중 높은 거 이거 언제 팔면 돼요? 딱 그 두 가지 질문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다고 맨날. 뭐 사면 되는지는 왜 나한테 물어봐? 자기들이 직접 선정해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뭐 언제 파는지 나한테 물어봐. 자기들이 선정해야지. 어떻게 선정해야 돼요? 어떻게 매도 타이밍 잡아야 돼요? 이런 일반론을 물어봐서 일반론에 접합을 시켜야지 내 인생이 바뀌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거를 언제 팔아야 돼요? 나 지금 현금 있는데 오늘 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포트폴리오 구축 능력도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뭐 밸런스 에셋이나 투자 아카데미 고객이 돼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 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끔 뭐 1, 20분 상담해 드릴 때가 있는데 저는 종목 하나 사라 팔아라는 거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그 대신 종목 다 보자고 다. 그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쫙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한숨부터 나오네요. 일단은 대다수 제가 했던 조언 뭐 수십 명 이상을 제가 봤을 테니까 대다수 여기 그러면 수십 명 이상이 비슷하니까 앉아 계시면 비슷할 거예요. 제가 아마 한 번 봐도 아마 절반 이상은 다 비슷한 조언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종목 수가 너무 많은 분들한테는 이 중에 투자 비중 낮은 건 다 파세요. 1억을 하는데 한 50개 갖고 있는데 뭐 어떤 것만 1% 갖고 있어요. 1억 하면서 막 100만 원, 50만 원 산 것도 있어. 왜 갖고 있냐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펀드 매니저야? 1억 하는데 왜 100개나 갖고 있냐고. 100개나 100만 원씩. 공부하기 위해서면 괜찮아. 차라리 나는 왜 무슨 뜻이냐면 공부하기 위해서 왜 괜찮다고 말씀드리냐면 종목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관심 종목으로만 두고 공부하는 거랑 내 보유 종목으로서 공부하는 건 달라. 그래서 야, 나는 1억으로 주식투자 공부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리고 100개를 사. 100만 원씩. 찬성 차라리. 그리고 그 100종목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2000 종목 중에 100개 우량한 거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보다도 빨리 공부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말 투자 목적으로. 그럼 왜 100개를 갖고 있게 됐을까요? 여기저기서 들은 거 다 사는 거야. 아침에 한국경제방송에서 들은 거 사고 점심에 3%에서 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세무사가 사라는 거 사고 그러니까 100개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심지어는 팔지도 못해. 그러니까 늘어만 나. 그래서 저는 종목이 일단 20, 30개 넘어가고 막 심지어 비중이 막 1%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종목 줄이세요. 이렇게 해서 집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해서 종목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공부 목적이 아니라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딱 수준의 종목에. 자, 그 다음 투자 비중. 초보자분들한테 투자 비중 얘기할 때 제일 좋은 건 그냥 n분의 1을 사라. 차라리 모르면 중간이라도 가는 기법들이 딱 그거예요. 모르면 그냥 아예 모범 캐스를 줄게.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5에서 10 이상 딱 5에서 10 사이로 저는 8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업종도 8개 하는 이유가 제가 7을 좋아했으면 7개를 했을 거야. 그냥 8을 좋아해서 8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6이 좋은데 한 6종목만 사고 아니 9가 좋아 9종목 사요. 종목은 한 5개에서 10개 사기가 좀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중은 n분의 1 하라고요. 모르면 n분의 1 하면 중간은 가. 왜? 여러분들 비중 다르게 하고 제일 하소연하는 게 뭐예요? 50% 싫은 거는 50% 싫었다는 표현 쓰잖아. 50% 엄청 싫은 거는 계속 떨어지고 5%산 거는 2배 났어요. 뭐 이러고 있어. 50%한 거는 반토막 났어. 그럼 1억 중에 50% 5천만 원이 반토막이면 2,500 손해받고 5% 싫은 거 2배 났어. 1억 중에 500만 원 싫은 거 2배에서 500만 원 벌었어. 2,500 손해에 500만 원 이익이면 뭐 할 거냐고. 주식을 좀 잘하게 되면 조금의 확률이 달라지는 게 있어. 주식은 무조건 확률로 접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은 얘는 진짜 80% 진짜 오를 것 같아. 얘는 한 60%, 얘는 90%. 그럼 90%는 확신이 들 때 좀 싫고
긴가민가한데 좀 애매한데 뭐 좀 정찰병 보내고 싶어 이런 거는 뭐한 5% 10% 사든지 요 정도 조절이 가능해요. 좀 잘하면. 근데 잘하기 전 단계에선 그 구분을 못 한다니까. 그럼 제일 좋은 건 n분의 1 사면 되잖아. 그럼 하소연 안 하잖아. 속 안 쓰리잖아.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변수들을 다 제거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n분의 1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할 게 없어. n분의 1 샀는데 2배가 나도 그래도 다행이다. 어떤 거 하나 반토막 나도 n분의 1 다행이네. 근데 괜히 막 절반 5종목 갖고 있는데 하나는 절반 실어놨는데 그게 반토막 나봐.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냐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분산 투자는 그런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할 때 n분의 1을 사면 되는데 실력이 특히 없을 땐. 그 n분의 1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제. 지금 2가지 했어요. 종목 숫자 적당한 숫자로 줄이고 n분의 1로 사라. 그럼 뭘 어떻게 n분의 1을 살 건데? 나 7이 좋아. 7개 살 거야. 7개 어떻게 살 건데? 이 문제에서 업종을 먼저 선택하는 얘기예요, 핵심은. 핵심은 업종을, 서로 다른 업종을 선택해라. 서로 다른 업종. 만약에 나는 5종목 샀어요. 2차 전지만 5개. 나는 5종목 샀어요. 반도체만 5개. 나는 5개 샀어요. 엔터만 5개 샀으면 그냥 ETF를 해요. ETF. ETF 수익률하고 다르지 않을 거야. 나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주식 투자라니까요. 아니 내가 2차 전지 3인방을 다 샀대. 그럼 2차 전지 ETF 사는 거랑 뭐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면 되잖아. 그래서 적어도 주식이 최선의 전략을 위한 거라면 2차 전지 3인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정도의 노력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 벌고 싶다면 셋 중에 하나도 선택 못하면 어떡할 건데? 그 정도 노력으로 뭔 성공을 해? 2천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셋 중에 하나도 못한대. 셋 중에 하나 못하겠는데 그럼 셋 다 사면 되잖아요.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냐고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그게 주식 투자인데. 애매모호하게 해서 남의 돈을 어떻게 했다? 이건 무슨 논리랑 같냐면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세요는 2천 종목 아무거나 하세요. 그러면 결국 결론은 뭐예요? 패시브 펀드 사면 된다고. 주가지수 초추종 펀드 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강연 올 필요도 없지. 미래에서 가면 되지. 그잖아요. 강연에 왔다는 얘기는 주식 공부를 해서 최선의 종목을 선택하고 싶다는 얘기니까 적어도 2천 종목을 다 사세요. 그럼 ETF야. 마찬가지로 전기차 다 사세요. 2차 전지 ETF인데? 반도체로 다 사세요. 반도체 ETF인데? 그 중에서 무엇을 살지를 연구하라고요. 자, 그럼 이제 업종이 중요한 거 알았죠? 근데 분산 투자에서 그러면 업종을 할 때 저런 쪽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장주론자인 건 아시죠? 그래서 성장주를 많이 좋아하는데 성장주와 안성장주의 차이는 주가가 올라 있느냐 안 올라 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게 성장주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 주가가 좀 안 움직인 게 안성장주겠죠. 성장 안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비중에 난 성장주 좋아하더라도 안성장주 차트를 좀 사는, 왜냐면 서로 다른 업종을 사는 이유가 주가의 다른 움직임을 예상하고 분산해 놓는 거니까. 그럼 내가 성장주를 좋아하면 안성장주 좀 사면 되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저는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안성장주에서 꽤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건설주도 지난달에도 넣었었고 이렇게 넣는 이유인데 이번 달에 분산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좀 안 움직이는 애들 중에서 찾았습니다. 다른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좋으니까. 다른 주가의 움직임을 보인 게 바로 통신이에요. 통신은 5월 달에 가장 시가총액 탑 30, 50 안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 중에 하나가 KT예요. KT. 그리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까지도 모두 다 상승률이 지수 상승률을 압도했거든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예 안 움직였으면 안 넣었을 거야. 근데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5월 달에 진짜 잘 움직였네? 좀 더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통신 3사뿐 아니라
통신 3사뿐 아니라 통신 부품주들은 더 심해요. 더 심각해. 이따 역시 2교시 때 종목 보겠지만 통신 3사는 그나마 5월 달에 꽤 올랐다니까요. KT는 거의 20% 오른 것 같던데. 근데 통신 부품주 중에는 아직도 바닥, 심지어는 코로나 저점 수준인 통신 부품주들도 있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순환매가 돌다 통신 부품주도 가겠지 했는데 강연회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 통신 부품주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런 논리까지도 갖다 붙이면 돼요. 대형주가 갈 때 중소형주를 봐라라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 통신 3사가 가니까 통신 부품주도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순환매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통신 3사를 포함한 통신 부품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기법이에요. 분산 투자. 네 번째는 상한가 매매 기법인데요. 상한가 매매 기법은 그 삼박자 투자법의 목차에 있는 챕터가 상한가 매매 기법인데 그 책에도 써 있어요. 저를 특히 젊었을 때 큰 돈을 굉장히 빨리 벌게 해준 기법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상한가 매매 기법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때는 대신 상따 세력 이런 애들이 있었어. 제가 전문가들 중에 대신 쓰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김작가 815 이런 데 가면 저 때문에 대신 깔았대. 대신증권 요즘에 많이 안 쓰니까. 근데 제 대신증권이 사실 HTS 1호 증권사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전화 주문 넣고 막 객장 가서 주문 넣고 이랬던 시대에 대신증권의 사이버스 뭐 어쩌고가 딱 생긴 거죠. 저같이 젊은 사람들,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완전 신문물이지, 신문물.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저 같은 주식 트레이더를 꿈꾸는 이렇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화 주문이나 객장 주문보다 HTS가 우월하다는 거 알 수 있었고, 왜 주문은 바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때는 바로도 안 했어. 막 뻑 되게 자주 났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도 저희 집 통신 지금 현재 2개로 줄였는데 3개 다 썼습니다. 저는 심지어 폰도 3개 갖고 다녔거든요. 폰도 왜 3개겠어요? 폰 3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신사 3개를 다 썼다고. 통신사. 폰도 통신사 3개 다 썼었고 집에 회선도 통신 한 달 다 썼어요. 그 이유는 뻥 나면 안 되니까. 노이로제가 걸렸었거든요. 20년 전에 한참 할 때 HTS가 막 1분 구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구동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증권사가 안 되든지 통신사가 안 되든지. 서로 밀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증권사 다 갖고 있고 통신사 다 갖고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통신사 3사 다 매달 돈을 내더라도 다 했고 증권사도 웬만한 거 다 떴었어요. 실제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돈 벌고 싶다면. 돈 벌고 싶으면 제가 아까 그랬죠. 책값 10,000원이 아까우면 못하러 주식하고 있어. 통신비 한 달에 10,000원이 아까우면 못하러 주식하고 있어. 10,000원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 몇 천만 원, 몇 억 벌려고 하는데 통신비가 뭐가 아깝고 책값이 뭐가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통신 3사 다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뻥 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래서 대신 상따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HTS는 대신이 1호인데 상따를 하려면 초 단위로 바뀌니까 상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하가 간단 말이에요. 상에서 하를 순식간에 가. 이거는 객장에 주문하고 뭐 이런 성격의 매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HTS로 할 수밖에 없었고 1세대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을 만든 데가 대신이기 때문에 저 같은 선수들은 다 대신을 썼었죠. 그래서 급등주들을 매수 참고는 항상 1위가 대신이었었어요. 근데 저도 대신 상따 분류 때 대신 썼던 단기 매매자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로 제가 큰 돈을 번 건 맞죠. 상한가 따라잡기는 뭐냐면 첫상 들어가는 거 장중에 계속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얘는 첫상 들어가고서는 5연상은 가겠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 5연상에 팔면 일주일에 2배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2배 벌면 1년에 1,000배도 벌 수 있어. 그래서 제가 100억을 금방 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배 버는데 뭘 100억을 왜 못 벌어. 그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엔 그랬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근데 일주일에 2배 못 벌지만 요즘에는 뭐 6개월 1년에 2배 벌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배 10번 하면 1,000배니까 1년에 2배 하면 10년, 6개월에 2번 하면 5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는 상한가가 많이 나올 때는 할 수 있는 건데 요즘은 상한가가 안 나와요. 상한가 30%로 바뀌고 나서는 평균 하루에 한 5개, 2개, 적으면 2개, 많으면 15개. 그걸로는 상한가 따라잡기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상한 진폭이 30%라서 상단은 리스크 감소하는 게 뭐냐면 상한가 따라갔다가 적어도 손절을 한 10%, 20%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들어가는 건데 요즘은 30%이기 때문에 손절 진짜 억 하다가 8호에 그냥 반토막 나. 스펙주들 그랬죠 최근에? 스펙주들이 거의 상에서 거의 하까지 하루에 30, 60이 날아간 애들이 있었어요. 내 투자금에 60이 날아가면 공감이 되니까. 저는 주식 초기 때 정말 매일매일 잘 되다가 한 10억 정도 됐을 때 한 이틀 정도에 한 4억 정도 날렸던 것 같은데 그때 많이 좀 반성을 했었죠. 아,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어쨌든 그게 공격적으로 근데 매매하니까 빨리 돈을 버는 거고 또 빨리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하면 손해는 안 나죠. 그 대신 빨리 돈 벌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경험하고 철학을 세우셔야 돼요. 나는 공격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는 백날 무슨 계룡산 도사한테 물어봐라. 자기가 알지. 그잖아요.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건 자기가 분명히 해놔야 돼요.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재무제표 공부 열심히 하세요. 보수적인 사람이면. 재무제표 열심히 하시고 적어도 한 번 사면은 6개월, 1년 정도 갖고 있으시고. 그러면 손해 날 일 별로 없을 거예요. 1년에 2배가 안 나더라도 적어도 1년에 반토막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점수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차트 공부랑 재료 공부도 좀 하시고 자기 스타일을 먼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공격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상한가 매매기법 요즘에는 상한가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변화를 준 게 상한가 30% 시대로 바뀔 때 난 여태까지 그때는 상한가가 하루에 15%까지만 해도 한 30개씩 나왔어요. 30개. 상승률 상위 종목 분석이라고 있죠. 자, 2015년 1월 31일. 2015년 1월이 제가 블로그 시작했던 날이에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주식 분석을 했던 메뉴가 상승률 상위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주식 2달 하면서 주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하죠. 저는 2015년이 주식 15년 했을 때예요. 15년 했을 때인데 블로그에 상승률 상위 종목 분석을 하는 이유를 올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단 하루도 안 빼놓고 블로그에 한 2년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누가 돈 벌겠냐고 누가. 자, 상승률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써놨냐면 원래는 내가 1일 상한가 종목을 했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얘 지금 상승률 얘 주간 월간이고 상한가 분석을 어디 갔지? 이건가? 이거구나. 아까 그 상승률은 그야말로 요즘 몽당눈 필름이 올려준 주간 월간 그런 상승률이고 그렇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네. 그렇지. 1월 5일. 제가 1월 5일이 첫날이었어요. 블로그 했던 첫날. 첫날 이거를 올렸어요. 상한가 종목 분석의 의. 뭐냐면 나 이제 블로그에 상한가 종목 매일 분석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1월 5일부터 상한가 종목을 분석해서 올렸다고요. 상한가 종목 분석할 때는 이연속 상한가가 뭔지, 첫 상한가가 뭔지, 왜 올랐는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왜 매일 하겠어요? 15년 차로 돈도 막 수백억 번 사람이 왜 매일 하겠어요? 저거에서 돈 벌었으니까. 저거에서 돈 벌었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근데 저걸 매일 했는데 30%로 바뀌고서 상한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상한가 분석은 한 20, 30개가 나와야지 거기서 업종 분석도 하고 이 유사 종목들 짝짓기 매매도 하고 하는데 안 나와 이제 상한가가 30%로 바뀌고서 또 하루에 2개, 3개, 몇 개. 그럼 또 이 좋은 머리로 생각을 했죠.
분석 기법 하나가 없어졌네. 어떡하지? 아, 원래 한 30개 정도 나왔으니까 30위까지 공부하면 되겠다. 그래서 상승률 30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바빠지니까 저는 사실 그리고 글 올리기 위해서 쓰는 건 오래 걸리지만 그냥 상승률 상위 30종목 그냥 눈으로 쑥 보고 재료 좀 쭉 찾고 하면 10분이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작성하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몽당연필님이 거의 한 3년째 하고 계신 거고.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봐요. 몇 시간 걸리지? 안 하잖아. 안 하면 적어도 몽당연필님이 올리신 거라도 보시라고요. 제가 15년 차일 때 제일 먼저 블로그에 했던 게 상한가 종목 분석이었고 그 이유는 저한테 돈을 가장 많이 벌게 해준 거니까. 매일 했다고 2년 동안. 여러분들은 2달 공부하고서 아 나랑 주식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영을 2달 해봐라. 100m라도 가나 10m도 못 가지. 골프를 2달 쳐봐요. 필드도 못 가. 취미는 그렇게 몇 년씩 하면서 취미는 뭐 골프 매일 새벽같이 연습장 가고 막 수영장도 매일 다니면서 주식은 2달 해놓고 나랑 안 맞는데.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맞는 게 아니고 시간이 아직 얼마 안 된 거예요. 또는 야 근데 나는 2년 했는데 왜 안 돼? 그런 말 하는 거 창피한 걸 알아야지. 2년 했는데 안 됐으면 노력이 더 어떤 거죠. 노력이. 자, 그 다음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상한가 종목 분석은 15%대는 좀 의미가 있었는데 30%로 바뀌고 나서는 조금 분석하기가 힘들어져서 그러면은 상승률 상회하면 되잖아. 그럼 상승률 상회 종목을 이제 몽당연필님 하는 걸 보셨으면 최근 한 작년 가을부터 테마가 계속 돌았어요. 테마가 진짜 짧게 돌아요. 짧게 도는 그 와중에도 지금 몇 달 이상을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애들이 대선 테마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논리도 생각하시면 돼. 매일매일 일간 상승률이 높은 막 상한가를 치거나 20% 오르고 하는 애들이 재무제표가 좋아서 오를까요? 아니에요. 재무제표 좋은 건 중장기라니까. 1년, 2년, 3년 동안 오른 게 재무제표 때문에 올랐을 수는 있는데 오늘 상한가 친 게 재무제표 때문일 리가 없다고. 그럼 오늘 상한가 친 거 왜 쳤는지를 찾아봐야 된다고. 찾다 보면 아 이런 재료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루 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지. 한 달 하면 알겠어요? 코딱지만큼 알겠지. 적어도 6개월, 1년 하면 알 수 있다고. 하시라고요, 그렇게. 6개월, 1년 동안 상승률 상위를 맨날 보라고요. 그리고 왜 올랐는지 찾아보라고. 그럼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재료가 나오면 상한가 치는구나.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혼자 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뭉탱이로 치네. 아, 이런 재료가 나와서 상한가 오늘 얘 혼자 친 줄 알았는데 내일은 얘랑 비슷한 애가 상한가를 치네. 이런 게 눈에 보이면 이제 인생이 달라진다고. 왜? 매일매일 상한가를 먹을 수 있잖아. 한 종목 누가 찍어줘서 상한가 맞았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내가 상한가를 어떻게 찾지?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상한가 친 종목을 연구해야지 상한가를 잡을 수 있어요. 가장 비슷한 놈을 찾는 거. 그런 훈련. 자, 그러면 최근 몇 달 동안 대선 관련주들이 사실 상한가 제일 이름이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뺄 수가 없어. 대선 관련주를 8개 테마에 넣은 이유예요. 이 공개 방송이라서 막 대선 관련주는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현실은 대선 관련해서 움직임이 잘 나올 시기가 있는데 뭐 지금 가장 핫한 거잖아요. 요즘 뉴스만 틀면 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가능성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얘기 나오고 이제 정치 시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이따가 종목 할 때 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선 관련주는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돼요. 인맥주가 있고 정책주가 있어요. 인맥주는 그냥 사돈의 8촌 찾으면 됩니다. 사돈의 8촌. 형제 자매 찾지 마세요. 거의 없으니까. 형제 자매 찾지 마시고 사돈의 8촌 찾으시면 돼요. 그게 인맥주야. 정책주는 과거의 정책주 찾으시면 돼요. 왜? 정책주는 돌고 돌아서 맨날 똑같은 정책이 나오거든요. 과거의 정책이 계속 돌고 돌아서 또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짝짓기 매매. 짝짓기 매매는
아까 전에 제가 상승률 상위 종목 공부하는 이유랑 연결져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률 상위 종목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야 비슷한 애가 또 오르겠지 안 오른 거 찾아봐 뭐 이런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게 짝짓기 매매예요. 그러면 짝짓기 매매의 핵심은 관심 종목 분류 관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토픽에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누군지 그룹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분관계사를 미리미리 파악도 중요해요. 지분관계사가 어떻게 같이 관계사가 있는지 미리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짝짓기 매매에서 제가 자동차로 넣은 이유는 약간 꿰맞추기도 있어. 자동차는 꼭 넣고 싶었는데 어디다 넣을까 고민하다가 아직 지주회사가 안 된, 몇 개 안 되는 그룹주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현대그룹주 계속 보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도 좋고 현대차 그룹주들의 지분 관계를 계속 고려하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언제 할지를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 짝짓기 쪽에 넣어놨습니다. 종목은 이따 할 거고요. 6번째 신고가 매매기법이에요. 신고가 매매기법. 신고가 매매기법은 제 강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 직접 오프라인으로 그렇죠. 부산 특히 부산이니까 더 하시겠네. 해바라기 쓰고 와서 웃길 줄 알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 인간 이상하네. 유튜브에서는 막 해바라기 쓰고 장난만 치던데 한 번도 웃음기 없이 강의만 하네 막 그러는데 이게 저희 완전한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산까지 저도 그래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온 거고 또 여러분들도 서울에서 또 왔다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럼 저는 얼마나 지금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시간은 김작가 TV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어떨 때 제일 힘들어요? 돈으로 못 사는 것 때문에 힘들 때. 건강 안 좋을 때 힘들어요.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가족이랄지 지인 간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어요. 인간관계 돈으로 못 사니까. 그리고 시간이 부족할 때 힘들어요. 시간 돈으로 못 사니까. 근데 오늘 굉장히 귀중한 시간으로 오셨고 저도 또 굉장히 귀중히 왔기 때문에 농담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죠. 하나라도 정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해바라기 탈 쓰는 거 보러 왔는데 해바라기 탈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돼요. 유튜브는 매일 하잖아.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분들한테 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유튜브는 매일 하고 비슷한 시가총액 뭐 이거를 매일 하니까 좀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화면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하는 거고 지금은 이미 집중을 해야 돼. 저를 실물을 딱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중 안 하면 주식하지 마. 그래서 지금 충분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그런 제로운 걸 안 떠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신고가 종목 매매기법은 결국 추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추세. 추세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방향으로 뛰다 보면은 바로 뒤로 돌아서 저는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바로 돌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바로 못 돌아요. 막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추세예요.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잘 잡으면 걔는 올라가는 힘이 있으니까 더 가는 속성에 약간 우리 격언으로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처럼 더 올라가는 목을 내가 항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떨어지는 종목을 잘못 사면 떨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세 매매자들은 사실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 종목만 건드려요. 추세 매매자들. 그게 추세 매매의 핵심이에요. 매매와 투자는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매매는 가격의 변동성을 갖고 거래하는 게 매매예요. 투자는 가격의 변동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가치 분석을 해서 우량한 가치주들을 뽑아내서 그 가치가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하에 사는 게 투자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추세 매매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당연히 매매에서 나와야 돼. 매매.
매매를 하실 거면 힘이 있고 거래도 많이 붙어 있고 우상향하는 거를 고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 정말 재무제표 분석을 해서 야, 이거 진짜 우량한 회사네 하고 사면 모르겠어. 근데 대부분 어떤 말들 하시면 왜 샀어요? 그러면 싸니까요. 많이 떨어져 있어서요. 만약에 재무제표를 보고 했다면 재무제표가 좋아서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싸니까요, 많이 떨어져 있어서요는 가격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어폐가 있는 거죠. 가격을 보고 매매하는 건 매매인데 매매의 핵심은 거래가 실려 있고 우상향하는 걸 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거래 때 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매매와 투자는 정확히 구분을 하시고 내가 투자자인지 내게 매매자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굉장히 잘못된 오류 중에 투자와 도박이 어떻게 달라요? 뭐 이런 거 책에 웬만한 책에 다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도박 안 하면 되잖아요. 투자랑 도박을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실익. 실익이 있는 건 투자와 매매를 구분할 실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투자를 할 건지 매매를 할 건지 둘 다 할 건지. 신고가 종목은 특히나 매매자들, 추세 매매자들한테 좋은 거고 또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성장주 논리를 갖다 붙인 거죠. 저는 거의 주식 투자를 아트의 경주로 승화시킨 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삼박자도 야 차트랑 재무제표 다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차트에는 가격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좋은지를 재무제표 20년치 찾아볼 거라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삼성전자 20년치 찾아보는 분 손 들어봐요. 제가 진짜 지불 한 채 사줄 테니까. 있는 거 아니야? 째려봤어. 저기 아주 나 봤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20년치 사업보고서 읽은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20년치 주가는 10초면 볼 수 있다고. 10초. 연봉으로 바꿔서 10초면 20년치 주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면 사업보고서 보고서 좋아하는 회사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냥 20년 동안 주가가 올라서 좋은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좋은 회사도 20년 동안. 왜? 주가가 괜히 오르나요? 재무제표가 좋으니까 주가가 20년 동안 올랐겠죠.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면서 가격의 변동성이 매매고 가치가 투자라며 라고 반문하시면 안 돼. 왜? 중장기적으로 가격과 가치는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으로.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잘 연구를 하면 진짜 좋은 성장주를 찾을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성장주를 재무제표로 찾는 것보다 오히려 추세 매매자들이 찾고 있는 우상향 종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추세맵의 신고가 쪽에서 제약바이오를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상한가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들 단기간으로 매일매일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최근 몇 달 동안 대선 관련주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2015년 이후 2015년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가장 많이 쳤던 업종을 꼽으라면 단언컨대 제약바이오예요. 단언컨대 제약바이오예요. 포스코, 금융주 이런 거 역사적 신고가 못 쳤어. 뭐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코로나 저점 대비 2배, 3배예요. 최근 5년 동안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거의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제약바이오는 끝났다 싶으면 올라오고 끝났다 싶으면 올라오면서 계속 대장주가 바뀌면서 예전 2015년 한미약품이 대장주였고 2017년에 셀트리온하고 신라젠이 대장주였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신풍제약하고 시쟁이 대장주 이렇게 대장주는 계속 바뀌어. 그 대장주들이 지금 죽었거나 사라진 애들도 있어. 신라젠은 뭐 거의 반 이상 사라졌고 뭐 신풍제약하고 시쟁도 죽었죠. 그럼 죽으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죽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안 그렇다니까. 제약바이오는 대장 같은 데가 죽으면 다른 대장이 나와. 진짜예요. 2015년에는 한미약품이 거의
캡시용 대장이었어. 근데 지금 한미약품 대장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2017년, 18년에 신라젠이 대장이었어요. 신라젠. 근데 지금 신라젠 거래 정지됐잖아. 근데도 제약바이오는 계속 새로운 대장이 나온다니까. 언제가 잊을만 하면. 근데 요즘 다 잊을만 하지. 왜? 제약바이오 질문이 요즘 없거든. 최근 5년 동안 신고가가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인데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관심 없을 때부터 바닥 다지고 올라갈 텐데 요즘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7번째는 신규 상장주 공략법. 신규 상장주 공략법은 이런 거예요. 종목은 이따 할 거니까 일단 업종으로 말씀드리면 신규 상장 종목에 해당되는 신규 상장 종목이 해당되는 업종들이 어떤 산업이 막 시작될 때 막 이렇게 들어와.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가 최근에는 뭐 요즘 좀 죽어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데 제약바이오가 화랑일 때는 제약바이오가 많이 들어와요. 반도체가 하락할 때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잖아요. 상장이 된다는 얘기는 상장 심사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상장 심사가 통과가 되려면 예를 들어 반도체면 실적이 좋아야 될 것이고 또 제약바이오면 무슨 신약개발 기술이 좋아야지 기술성장 특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장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업종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또 심사하는 사람들도 관심이 많고 이 정도면 통과시켜줘야지 뭐 요럴 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업으로 업종으로 신규 상장 공략법을 볼 때는 어떤 업종 애들이 요즘 들어오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업종 애들이 신규 상장돼서 들어오는지. 근데 최근 몇 달 안에 들어온 애들 중에 메타버스 직접 관련 애들이 2개나 있어. 또 우주항공 애도 있고. 그래서 우주항공, 메타버스 이쪽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메타버스와 우주항공이 이제 시작인데 리포트도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 나오고 경제 기사도 시작이니까 많이 나오고 심지어 신규 상장 종목에도 우주항공하고 메타버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당연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업종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맞아, 8번째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은 어찌 보면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종목 선정 직접 하세요. 근데 잘 모르시면 관련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많이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야. 나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관련을 만들면 되지 내가 이 주식 투자하고의 접점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재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접점을 만든다는 건 자기가 하는 일, 뭐 직장 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내가 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래처랄지 관계 회사들이 상장 기업이라면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만약에 패션 쪽에서 일을 한다, 그럼 의류업 많이 상장되어 있잖아. 내가 뭐 유통 쪽에서 일을 하거나 음식료 쪽에서 일을 한다, 음식료 업종들이나 유통업종 관심 가지면 되고, 내가 뭐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일을 한다, 그럼 제약바이오에 관심 가지면 되고, 또는 우리나라에 사실 10명 중에 한두 분은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회사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관계사가 워낙 많으니까. 10분 중에 한 분은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야. 그러면 그분들은 반도체 회사나 자동차 회사에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근데 관심 안 가죠. 내가 알고 있는 의사들 중에 제약바이오로 돈 번 사람이 없어. 진짜예요, 진짜. 왜냐하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 걔네 사기꾼이야. 걔네가 뭘 만들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을 때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 확정적으로 야 걔네 신약개발 뭐 언제 만들겠어. 아직 멀었어. 이제 임상일상? 우리는 임상일상 이상 모르잖아. 근데 의사들은 잘 알잖아. 야, 인제 임상일상? 야 제품 나오려면 한 5년 걸리겠다.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자는 일상이 뭔지 이상인지 몰라. 그냥 좋은 거야. 우리는 야 임상일상이네 하면서 우르르 가서 상한가 치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게 더 낫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부 열심히 하세요는 주식에 대한
주식의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건데 업종도 물론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업종을 공부 열심히 하시되 내가 애널리스트보다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업종을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좀 약간 비판적인 태도가 더 크거든요. 특히 우리 주변에는 특히나. 주변에 대한 인정을 좀 안 하려는 약간 속성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에 좀, 뭐 그런 걸 사?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업종에 좀 분석도 해보시고 하면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 속의 종목 발굴을 해서 일상적인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또는 뉴스를 보면서 또는 소비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직접적인 나의 업무 영역에서 근데 이제 최근 소비 생활로 뽑아낼 수 있는 산업들이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복소비 관련주예요. 그래서 보복소비 관련주들은 아까 제가 통신 3사에서 KT를 중심으로 통신 3사가 5월 달에 많이 오른 대형주라 그랬잖아요. 보복소비에는 사실은 이제 막 대형주보다는 한 중형주들 하나투어가 한 1조 좀 넘죠. 하나투어가 5월 달에 3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복소비는 아직 안 움직인 게 아니야. 움직였어. 움직였는데 아직 우리 보복 못하고 있잖아.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없을 거야, 아마. 저도 지금 1년 반 동안 못 나갔으니까. 그러면은 아직 보복 못했잖아요, 우리. 보복 못했는데 왜 가? 원래 그런 게 주식이에요, 원래. 그럼 언제부터 못 가겠어요? 보복 시작되면 못 가겠죠. 우리가 모두 백신을 맞고 해외여행 비행기를 타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는 순간 아니면 그 한 달 전부터 절대 못 가요, 절대. 지금 얘네가 움직이는 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 사면 되지 뭐. 절대 사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선 관련주도 똑같잖아요. 아니 대통령 돼서 그 회사가 그렇게 좋으면 대통령 된 다음에 올라야지. 대선 관련주가 여태까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관련주가 올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대선 몇 달 전에 끝나요, 게임이. 그냥 게임이에요. 주식 게임, 대선 관련주 게임이 몇 달 전에 끝나요. 마찬가지로 보복 소비주도 끝나요. 백신 다 맞고 해외여행 간다고 항공주나 여행주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아직 마스크도 안 벗었고 비행기도 안 타고 호텔에서도 잠을 안 자니까 걔네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5월 달에 하나투어랄지 뭐 카지노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다 올랐고요. 근데 아직 오늘 못하고 있으니까 뭐 6월 달에도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건 코로나 이전에도 좋았던 산업, 좋았던 업종이 더 좋은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좋았던 업종 또는 좋았던 종목. 그잖아요. 코로나에 의한 보복 소비면 코로나가 맥시멈일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 바로 전날이 맥시멈일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전날까지 개떡같았어, 종목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갑자기 막 10배가 좋아져요,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것만 보복되면 끝나지 않나. 근데 코로나 이전에 회사가 굉장히 성장하고 좋은 회사였다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어. 코로나 지나면 다시 성장하겠죠, 좋게. 그래서 보복 소비주를 살 때도 코로나 이전 주가의 흐름과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코로나 이전에도 좋았던 업종, 종목이 지금 사도 물려도 걱정이 없는. 그냥 우리가 언제나 물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성장하는 회사는 물려도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성장하면 돼.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요즘 물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잖아. 근데 전기차 2018년에도 물린 분들 꽤 있었어요. 왜? 2017, 2018년에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 당시에 삼성 SDI,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뭐 사막 콘덴서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때 2018년에. 근데 누구나 알다시피 코로나 저점까지 거의 반토막 났었을걸? 근데 그 반토막을 뒤로 하고 2018년 고점을 다 뚫고 2018년 고점보다도 2배 이상 올라간 게 2차 전지 관련주예요. 그럼 이번에 물렸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역시 열려 있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애들, 막 10년째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10년째 물려있는 애들이 보복 소비나 뭐 기타 단기간에 최근의 반등으로 10년 전에 고점을 돌파할 거냐 이거죠. 그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전 주가도 반드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상화된 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화된다면 딱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바라보면 되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정말 좋은 회사였어? 그럼 코로나 이후에 더 좋아지겠죠.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별 볼 일 없었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더 별 볼 일 없을 것이고 코로나가 다 끝나고 정상화돼도 별 볼 일 없겠죠. 너무 당연한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복 소비주를 보건 어떤 업종을 보건 코로나 이전도 봐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카카오, 네이버 코로나 시작되기 전인 작년 1월, 2월까지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있었습니다. 뚫고 있었어요. 삼성시대와 LG화학 코로나 이전까지 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잘 움직였던 애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다가도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막 역배열로 막 떨어지고 있었어. 그럼 코로나랑 상관없이 안 좋은 회사잖아요. 걔들이 뭐 인생이 왜 바뀌어? 코로나 때문에 인생 바뀐 애들은 딱 하나밖에 없겠다. 진단키트 애들. 진단키트 말고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수혜 본 건 없잖아요. 보복 소비는 진짜 수혜가 아니라 억눌렸던 매출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지 코로나 이전에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가던 사람이 10번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까지가 8개. 산업에 대한. 이건 왜 넣어놨지? 책 광고. 야, 이건 또 왜 넣어놨어? 이거는 우리 회사가 채용 광고. 여기 땡큐까지.